자, 지금부터 3-1단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거기 나와 있는 주기율표 채워 넣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왼쪽 위에서부터 왼쪽 밑으로 세로로 채우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해봅니다. 잠깐 강의는 스톱해 놓고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합니다. 다른 곳은 다 채울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부분 조금 문제죠. 여기만 알려줄게요. 여기가 루비디움 세션, 여기가 스트론튬 바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외워놓도록 하고요. 25도 실기압 원소 물질들의 상태, 이거는 꺽쇠가 되어 있긴 하지만 꼭 외워놓으세요. 주기율과 주기율 성질을 이해를 할 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시간이 절약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주기율표에서 보는 게 조금 편합니다. 주기율표에서 어떤 것들이죠? H2, H 여기 있지? 그 다음에 N2, O2, F2, Cl2, Br2, I2. 그 중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것 중에 어디까지가 기체냐면 여기까지가 기체예요. 얘하고 여기까지. 그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주기율표가 완전히 잘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들을 쓰는 건 어렵지 않죠. 그죠? 2, 2Cl2 여기까지. 그 다음에 18쪽들은 반응하지 않죠. 18쪽 원소들이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외에 이제 액체로 존재하는 것은 딱 두 종류 있는데, 원소 물질 중에서 HG, 수은하고요. 그 다음에 Br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는 그 외 나머지 원소들이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주기율의 발견 이 부분은 굳이 뭐 외울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라부아제의 기체, 금속, 비금속 화합물을 구분을 했고, 되베라이너는 새쌍원소설을 제시를 했죠. 새쌍원소설이라는 것이 여기서 보듯이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이런 형태. 보세요. 이쪽으로 갈 때 플러스 8만큼 커집니다. 그죠? 이쪽으로 갈 때도 8만큼 커져요. 그죠? 다시 말하면 얘들이 다 지금 8씩 커지니까 등차 수열의 개념을 얘가 등차 중앙처럼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어떤 화학적인, 예를 들자면 뭐 녹는 점이라든지 끓는 점이라든지 걔의 평균값을 내보니까 이 값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이건 너무 예외가 많아요. 그죠? 예외가 많아요. 8개씩 플러스 8씩 안 잡고 그 다음에 얘를 뭐 7씩 잡아서 보면은 그 중간에 있게 그러면 양쪽 끝에 거 하고 같이 평균값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 다음 율렌즈라는 사람이 옥타브설을 제안을 합니다. 옥타브설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잖아.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는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기에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간에 6개가 들어가고 7번째 거 도하고 도까지는 8개잖아. 그지? 그래서 한 옥타브라 그러는데, 어쨌든 8번째에 1번이 되면은 그 다음 8번째 되는 어떤 원소가 어떤 새로운 거지만 얘하고 독특한 비슷한 특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중간에 비활성 기체가 하나 들어가서 9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말이 안 맞더라, 이런 말이. 그래서 그 다음번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원자량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분류를 합니다. 거의 우리가 지금 보는 주기율표가 흡사한데, 뭐가 문제냐면 원자량 기준으로 분류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Cl 있고요. Al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칼륨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에서 분류되는 형태죠. 근데 원자량 기준으로 분류하면 얘하고 자리가 바뀌어요. 칼륨이 더 원자량이 작거든, 아르곤보다. 그럼 이제 이런 식의 분류 기준으로 보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했던 방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다 잘 맞다가 18쪽에서 계속 반응 안 하는 놈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칼륨이 여기서 딱 등장을 하더라는 거죠.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큰 놈이 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좀 뭔가 이것도 안 맞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제안한 건데, 모즐리는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조개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전형원소와 전이금속이 있는데, 이 정도는 이제 논술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알아놓도록 합니다. 필요 없는 친구들은 그냥 대충 듣고 넘겨도 돼요. 전형원소와 전이금속. 전형원소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 2, 13족에서 18족까지 있는 이런 원소들을 전형원소다라고 하고, 전이금속은 3에서 12족까지에 있는 원소들, 그리고 란타나이드, 악티나이드 계열 그런 원소들로서 해당 원소보다 원자 번호가 1 작은 원소들에 비해, 그러니까 3족이면 2족이죠, 그죠? 3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2족 원소들에 비해 d오비탈이나 f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진 형태가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자를 채우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좀 알아놓으면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선생님이 여기다 주기율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주기율표. 자, 봅시다. 여기는 어디에 전자가 차죠? 1s에 차죠. 여기는 어디에 차죠? 2s. 여기는 2p. 여기는 3s. 그 다음에 3p. 그 다음에 얘들은 어디에 차느냐? 4s에 차죠. 그리고 여기는 어디 차요? 3D에 여기 전자가 차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 4P. 여기는 5S. 그 다음에 여기 어디? 4D. 여기는 5P. 이런 식으로 전자가 찬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자가 채워지는데 지금 어떻게 차냐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오비탈에 채워지는 순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원자과 전자 개념이 뭐지? 가장 최외곽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입자들을 최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말 때문에 이쪽에 있는 원자 전자 빵개인 거고, 원자과 전자는 항상 8개를 넘을 수가 없죠. 왜? 여기 보세요. 선생님, 여기 18개 전자 찰 수 있는데요. 18개 차는 게 아니야. 왜 그럴까? 여기에 있는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3D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구간이거든. 다시 말하면 3에서 3p 차고 4에서 찬 다음에 4D가 아니라 3D에 차.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전자는 어디 있는 거다?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채워진다는 거죠. 그럼 항상 뭘 넘을 수가 없어. 원자과 전자인 8개를 항상 넘을 수가 없어. 최대로 8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알아놓으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디블랑 메탈들 이런 것들 뭐라 그런다? 그런 거를 전이금속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제 조개 최외곽 전자 배치와 홀전자 개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이제 1주기 최외곽 전자와 n주기 최외곽 전자를 좀 구분을 할 건데, 최외곽 전자 배치 자체가 이제 1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s오비탈밖에 없으니까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1주기 1쪽 18쪽 이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1s1만 전자 배치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18쪽은 1s2까지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n주기 최외곽 전자, 1주기를 제외한 나머지 주기 최외곽 전자는 전자 배치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ns1, 그 다음에 2족은 전자 하나 더 차니까 ns2까지 들어갈 거고, 그
그 다음에는 p 오비탈의 전자 하나씩 추가가 될 겁니다. 그죠? ns2, 그 다음에 ns2, np1 이렇게 쭉 가겠죠. 2. 네, 잠깐 여러분들 스톱해놓고 쓰세요.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홀전자는 외워야 돼요. 많이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10, 1, 2, 3, 2, 1, 0. 이 정도는 여러분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됩니다. 별표죠. 수능을 위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다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족별 명명법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1족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제외하고 1족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2족은 알칼리 토금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토자가 이 토자가 흑토자예요. 지천에 많이 있단 말이지. 땅에 되게 많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입니다. 자, 18쪽은 비활성 기체고요. 그죠? 17쪽은 뭔가요? 할로젠 원소지, 그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1쪽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소 제외야. 수소는 수소족이라고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를 한 개 잃어서 일가 양이온이 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뭐가 클까요? 한 개를 잃기가 쉽다.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원자 번호 원소 기호자. 선생님이 좀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써봅니다. 자, 일단 원자 번호 원소 기호. 선생님 한 개만 힌트를 줄게. 처음에 리튬인데 이제 2주기 1쪽 그거를 3번 리튬 이렇게 쓰죠. 써보세요. 다 쓰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각 전자 껍질당 전자 총 개수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O 껍질까지 이렇게 쭉 선생님이 일부러 다 써놨어요. 여기까지는 배치를 한번 해보시고 전자 배치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몇 껍질, 어느 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물론 바닥 상태에 대한 이야기겠지. 이제 최외곽 전자 배치는 최외곽 전자 배치를 따로 여기다가 오비탈과 함께 표시를 해보시고 불꽃색을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선생님 딱 1분 동안 딱 시간을 줄게요. 한번 해봅시다. 자, 다 썼죠, 그죠? 자, 해볼까요? 3번 리튬 전자 껍질당 전자 총 개수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1개 이렇게 차이겠죠. 최외곽 전자 배치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ES의 원이라고 표시를 하면 될 거고 리튬은 빨간색입니다. 그죠? 빨간색. 근데 외우라고 했어, 그지? 불꽃색. 중요하다고. 문제 풀 때 나온단 말이야. 이제 자, 그 다음에 3주기 1쪽은 나트륨인가요? 나트륨 11번이죠. 그죠?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은 원자 번호가 8개가 증가를 합니다. 그죠? 8개가 증가를 한다. 자, 그랬을 때 K 껍질에는 당연히 2개밖에 못 찰 거고 L 껍질에 8개가 차고 M 껍질에 1개가 차겠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 배치는 3S1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불꽃색은 노란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밑에 칼륨인가요? 그죠? 칼륨 전자 껍질당 전자 총 개수가 K 껍질 2개,
L 껍질 8개, M 껍질 8개, N 껍질 1개 이렇게 삽니다. 최외곽 전자 배치는 당연히 4S1일 거고 불꽃색은 보라색이다. 이렇게 말해줄게요. 오주기 선생님이 개념 테스트를 할 때 항상 합니다. 그죠? 오주기 1쪽 뭡니까? 루비디움인가요? 루비디움. 원자 번호 몇 번입니까? 루비디움인데 원자 번호가 몇 번인가? 37번입니다. 37번. 어떻게 37번이 되죠? 그죠? 이게 중요한데. 자, 처음에는 첫 번째 K 껍질에 전자가 2개 차고 L 껍질에 8개를 찹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 3S, 3P 차고 나서 우리가 알기로 그죠? 3S 채우고 나면 3P 채울 거고 3P 채우고 나면은 4S 채울 거고 그 다음에 3D를 채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다 쳤다면 지금 왜냐면 우리는 OS1까지 지금 얘가 지금 OS1까지 오는 건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3D를 채웠어. 그러고 나면 뭘 채워야 돼? 4P 채우죠. 그 다음에 OS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전자가 찬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잠깐만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어디 있냐? 우리 이거 했지, 그지? 한번 봐봐. 3주기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어떻게 차죠? 여기서 보면은 3S, 3P, 3D까지 차고 3D째 전자가 차기 때문에 만일 3S, 3P, 3D까지 전자가 다 찬다면 총 18개의 전자가 차거든. 오비탈의 종류가 S 오비탈의 한 종류밖에 없지만 P 오비탈의 3종류, D 오비탈 5종류가 있기 때문에 총 9종류의 오비탈이 존재할 것이고 그 9종류의 오비탈이 각각 파울리, 베타 원리대로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씩 2개씩 들어가므로 18개의 전자가 채워진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OS1까지 전자가 차려면 3S, 3P, 4S, 3D, 4P 이렇게 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OS까지 찰 때는 3S, 3P, 3D 총 모든 3주기 주양자수 3인 오비탈의 전자가 다 차요. 그죠? 그래서 몇 개? 18개다. 그 다음에 얘가 8개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알칼리 금속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알칼리 금속은 산소하고 만나서 금속 산화물을 만듭니다. 금속 산화물을 만드는데 이 반응식을 완성을 해볼까요? 지금 M2O니까 얘를 2개 주고 얘를 1개 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 M이 4개가 되면 됩니다. 그죠? 뭐라고? 산소와 만나서 금속 산화물을 만든다. 그 다음에 얘는 H2 기체를 생성합니다. 물과 만났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2가 되고 얘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걸 맞추면 되겠죠. 물이 2개니까 2고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자, 다시 말해서 뭐하고 만나서? 물과 만나서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염기성 수용액이 되면서 수기체를 발생시킨다. 이 반응이 격렬하다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격렬하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 열을 내어 놓는다. 발열 반응이고 발열 반응이 일어나니까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발생한 뭐가? 수소기체가 이 에너지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2차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발생한 수소기체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또 다시 한번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알칼리 금속이라든지 반응성이 큰 금속 물이 너무 뻥 터진다 그러는데 그것이 다 이런 이제 1차적인 반응이 아니라 1차적인 반응에서 발생한 이 수소가 나머지 어떤 에너지와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와 또 나온 이 수소기체가 다시 2차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기체 에너지를 받아서 폭발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얘는 이제 할로젠하고 반응을 합니다. 할로젠이랑 반응을 해서 이런 이제 반응식을 쓸 수 있겠죠. 얘도 또한 열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할로젠 분자와 반응하여서 이온 결합 물질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금속이나 분자의 결합력보다도 이온 결합력이 훨씬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결합이 생긴다. 조금 더 약한, 상대적으로 약한 거에서 강한 결합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발생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7쪽에 대해서 알아보면 17쪽은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죠. 전자를 어떻게 합니까? 한 개를 얻어서 일가음 이온이 되기가 쉽고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 1분 정도 또 시간 줄 테니까 여기 있는 원자 번호 원소 기호와 전자 껍질당 전자 개수, 최외곽 전자 배치를 한번 표시해 봅니다. 자, 봅시다. 일단 먼저 원자 번호 2주기의 17쪽 원소는 플로린이죠. 원자 번호 9번이고요. 전자 껍질당 전자 총 개수 K 껍질 2개 찬 다음에 7개가 차죠. L 껍질을. 그래서 최외곽 전자 배치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주기는 17번 CL이 되겠죠. 그래서 2, 8, 7 이렇게 차겠죠. 그 다음 최외곽 전자 배치는 3s2에 3p5 될 거고 4주기는 원자 번호가 35번입니다. 18개가 증가했네요. 뭐 때문이다? 3d 오비탈 때문이다. 3d 오비탈이 당연히 여기서 10개가 더 차겠다. 그지? 그래서 2, 8, 18, 7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4s 2개 4p5 될 거고 5주기 원자 번호가 아이오딘인데 그죠? 18이 더해서 53.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3D에 찬 것처럼 4D에 10개가 더 찰 거다. 그래서 전자 배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최외곽 전자 배치는 OS2, OP5 되겠죠. 자, 할로겐 원소의 특징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원자 분자라는 것은 이원자 분자인 원소 물질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H2, N2, O2, F2, Cl2, Br2, I2.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개념 테스트를 내주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비탈 주기율표에서 그죠? 주기율표에서 볼 수 있다고. H2, N2, O2, F2, Cl2, Br2, I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연상을 시켜서 좀 외우면 좋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주기율표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Cl2, H2 만나서 HOCl, HCl 되는 반응이 있어. 좀 반응식이 좀 낯설 수 있어. 근데 이거 나왔었어. 너희들 그거 할 때. 정리 한번 해봐. Cl2, H2 반응해서 HOCl이랑 HCl 개수 맞췄어? 뭐야 1111이지 네. 그치? 1111이야 이거 산화환원 반응할 때 나오는 예시 중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이 화학식의 어떤 화학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산화환원 반응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산화제가 뭐냐 환원제가 뭐냐 찾아봐. Ca2가 산화제고 응? H2가 환원제. 틀렸어. 그래 이렇게 다 걸린다니까. 선생님이 첫 시간에 산화원은 이야기하면서 그 예시로 딱 들어줬는데 바로 또 틀렸어. CL2가 산화제는 맞아요. 산화제 찾을 때 선생님 뭐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자기 자신 판단. 금마가 환원됐는지 찾아라 이거지. 얘 환원된 거 찾고 싶은데 얘가 지금 0이네.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얘가 플러스 1이니까 얘 마이너스 1이다 그죠? 환원됐네. 그래서 얘는 산화제네. 환원제는 금마가 산화된 거 찾으라고. 어딨어? H2에? H2 산화된 5가 5? 여기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지.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게 얼마야? 플러스 2. 그치? 5가 무슨 소리가 더 높아요? 5가 적용할 수 없지. 제일 높은 두 번째 놈인데 F 다음에 오잖아. 이제 요렇게 되니까 산화됐네. 그럼 CL2가 환원제네. 선생님 어떻게 환원제이면서 산화제일 수 있습니까? 있어. 그게 개념이야. 정확한 개념. 그러니까 선생님 개념을 가르쳐주기 아주 좋은 문제라 그랬지. 쌤, 응. 그 우선순위 있잖아요. 응. 그 무조건 일단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우선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지금 산화수 찾는 거 말하는 거지? 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축구 좋아하냐? 조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아무리 안 좋아해도 포지션은 알지. 미드필더라는 포지션 알고 있냐? 123번 미드필더가 있어. 걔 이름이 혹스래. 요것만 기억하면 다 끝나. 간단하지? 123번 미드필더 혹스. 이게 1순위. 이게 2순위. 얘가 3순위. 얘가 4순위야. 놀랍지 그죠? 123번 미드필더 때 얘까지가 뭐야? 얘까지가 1족, 2족, 13족 금속. 1족, 2족, 13족 금속. 네. 밴드 플로린. 얘들까지는 우선순위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1순위. 얘 들어간 화합물들이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1족, 2족, 13족 무조건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으로 주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 주고 시작하면 된다고. 이거 하고 나서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느냐? H. 수소지. 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금속에 수소가 붙는 경우와 비금속에 수소가 붙는 경우가 있겠지. 이건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돼.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선생님 그러면은 무조건 그러면은 얘가 이온결합 화합물입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수소족이라고 따로 이야기해 주는 거야. 금속, 비금속이 이온결합이지만 얘는 비금속이지만 얘하고 결합했다고 해서 이온결합 화합물이 되진 않아. 알겠지? 그거는 오해하면 안 된다. 어쨌든 산화수로 따지면 어떻게 해? 얘를 얼마로 봐? 마이너스. 얘 금속은 만약에 1, 2, 13족이면 얘 무조건 정해지겠지. 근데 얘가 만 1, 2, 13족이 아니면은 수소를 먼저 부여를 하는데 얘를 마이너스 1로 부여하고 그다음 나머지 거 부여하면 돼. Cl하고 H 결합돼 있으면 얘는 무조건 먼저 뭐라고? 플러스 1로 보고 시작하라고. H가 금속이랑 반응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지? 왜냐면 H는 전기음속 2.1이거든. 큰 편이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산소를 보는데 그 산소는 그럼 어떻게 봐? 마이너스 2로 보면 되지. 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X는 뭐겠어?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할로젠이지 이거. 네. 그래 할로젠. 그 외 할로젠. 이거 제외한 할로젠. 그 맨 마지막에 보는데 얘 마이너스 1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 무섭게 생겼지만 그냥 하면 돼. 뭐 먼저 하라고? 123번 미드필더 혹스를 기억하라고. 123번 미드 없어. 필더도 없어. 1순위는 필요 없네. 그럼 수소부터 봐야 되네.
그래서 이 뭘로? 플러스 플러스 1. 두 개지. 플러스 2지. 그래서 얘 마이너스 2로 보라고. 그럼 얼마야? 27? 14. 그럼 얘 얼마야? 총 플러스 10이니까 아, 얘가 플러스 플러스 6인 거네. 요렇게 보면 된다. H2O2 많이 틀리는 거 이제. 123번 미드필드도 없어? 혹스니까 얘부터 봐야지. 그래서 얘 플러스 1이고 얘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래서 꼭 정수가 될 필요는 없죠. 산화수도. 사실은 산화수가 정수로 나오는데 정수로 나오거든. 정말 애들이 많이 그러니까 논술용 답변과 논술용 답변과 수능용 답변 두 가지를 다 해줄게. FE 304라는 게 있어요. 123번 미드 없지. 필더도 없지. H도 없지. 그럼 O부터 봐야 되지. 얘 얼마? 마이너스 8. 그럼 전체적으로 플러스 8. 그럼 한 개당 플러스 3분의 8. 이게 수능용이야. 논술용은 플러스 3짜리 두 개 하고 플러스 2짜리가 한 개 있어요. 이게 정확한 거야. 알겠냐? 그렇다고. 넘어가자. 다음. 자, 그러니까 산화제 완화제 찾기는 뭐로 하자? 일단 먼저 언놈이 환원됐는지 산화됐는지를 먼저 꼭 찾자. 5가 당연히 정답도 크다.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선생님은 이거 그거 가지고 찾은 거 아니지? 우선순위 갖고 그냥 바로 계산한 거지, 이거 가지고? 123번 미드필더 혹스 HOX 그대로 혹스네 그죠?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보면 된다고. 그래서 순서대로 그지? 네. 오케이. 선생님 그럼 여기서 H2O는 아무 역할도 안 해요? 아무 역할도 안 해. 산화제도 아니고 환원제도 아니야. 얘가 산화제이면서 환원제인 거지. 오케이? 네. 자 18쪽을 뭐라고 부르지? 비활성기체. 비활성기체. 뭘 만족합니까? 옥텟을 만족하죠. 옥텟을 만족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안정해지려고 한다. 그죠? 1주기는 원자 번호가 헬륨이니까 2번이고요. 자 이제 주기율표 기억해. 머릿속에 딱 사진 찍듯이 그 밑에 상관없지. 디오비타 상관없지. 그냥 그대로 10번. 그 다음 밑에도 디오비타 상관없지. 아르곤. 그치? 전자배치는 쉽죠. 그죠? 여기는 일부러 4주기까지 안 했다. 앞에서 2개 정도 했으면 여기서 안 들리겠지 싶어서.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최애가 전자배치 해보세요. 여기도 꼭 적어놔라. 별표 해놓고. 같지 않다. 뭐하고? 원자과 전자배치하고 다르다. 만약에 이거를 하라고 했다면 그럼 0이라고 적으면 돼. 그렇잖아. 네. 1S2 2S2 2P6 그지? 3S2 3P6 그게 되겠지. 오케이 넘어가자. 일단 먼저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를 공부해 봅시다. 주기적 성질을 공부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먼저 적어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현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왜 현상에 대한 해석이냐? 사실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현상을 이해하려는 어떤 시도인 거죠, 그죠? 뉴턴이 자다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진 걸 보면서 그런 뭔가 나를 이게 이제 뭐 잡아당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마뉴엘력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제 완벽하게 우리가 근원으로 가고 싶은 건데 근원을 파악하는 거는 사람이 사실 이제 뭐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현상들,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걸 해석하고 싶은 거죠. 특히나 이 부분은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부분이 많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아는 부분보다도 어떤 정확한 어떤 원리가 있다기보다 이제 현상이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런 식으로 화학에서는 설명한다.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보면 돼.
다시 말하면 일어난 현상이 먼저 있는 거야. 쉽게 우선순위로 이야기를 하면 현상이 1번이고 해석이 2번이야.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렇게 배운 사람들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본다 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자, 요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100% 확실한 어떤 머스트 이런 건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원자를 딱 결합을 시키죠. 결합을 시켜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접시켜서 원자 반지름을 측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왜 이런 식으로 근접해서 측정하고 이거는 왜 결합이 될까요? 뭐 때문이죠? 결합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은 반응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18쪽을 제외한 모든 원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핵간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핵간 거리 DA를 측정한 다음에 얘를 2로 나눠주면 되겠다. 근접시켜서 측정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결합을 할 수가 없는 18쪽 원소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측정 기준이 다르다. 측정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은 18쪽과 그 외의 원자 반지름은 비교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치? 좋아요.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변화를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그래프들은 외워야 돼요. 자, 수소가 여기 있죠. 리튬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나트륨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칼륨 이렇게 가죠. 일단 거의 반비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비례 형태의 그래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팍 뛰는 게 있지, 그지? 이런 것도 있어. 일단 외우는 방식을 설명을 해주자면 이래요. 소수를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일단 먼저 이렇게 그려요. 물론 수소가 플로린보다 더 낮게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는 방법. 플로린 있고 네온은 안 그리지, 그지? 나트륨을 그리는데 여기를 잡아. 여기를 잘 봐.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야. 어떻게 그리냐?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뭐야? 리튬. 여기가 뭡니까? 나트륨. 네온인가요? 네온인가요? 아니죠. 뭡니까? 여기는 Cl. 염소입니다. 염소. 그죠? KC. 이렇게 되겠죠. 자,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 20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그것들의 원자 반지름 그래프 그리는 방식 설명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자. 어떻게 그려라? 수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얘보다 더 높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내려오도록 그리고, 그 다음 거 그리는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선을 그린 다음에 이것보다 살짝 위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주기는 4주기는 이렇게, 쉽게 말해 이것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두 개를 그리면 된다. 오케이? 좋아. 자, 입자의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우선순위 공부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하려는 시도다? 이미 일어난 원자 반지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미 결정을 했는데 그건 우리가 계산을 한 거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지. 그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야. 이건 뭐다? 그래서 해석이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약간 억지스러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지,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이제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서 이것보다 좀 더 세련되고 잘 설명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노력해 봅시다, 그죠? 전자 껍질 수는, 다시 말하면 전자 껍질 수는 뭐랑 1대1 대응 관계라 그랬지? 추 양이조수.
주형자수 1대1 대응 관계야. 이게 고려 순위가 몇 순위냐면 1순위일까요? 아니에요. 1.5순위입니다. 일단 적어놓고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전자껍질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하자면 주형자수가 크다. 다시 말하면 오비탈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건 선생님이 설명한 거니까 이해되지, 그치? 핵과 최외곽 전자 간에 뭐가 멀다. 평균 거리. 그냥 거리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치? 평균 거리가 멀어지고 평균 거리가 멀어지니까 다시 말하면 뭐다? 입자의 반지름이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자껍질수 다음을 고려할 요인은 뭐다? 양성자수. 양성자수는 고려 순위가 2순위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양성자수가 만약에 많다는 말은 핵 전하량이 크다 이 말이고 최외곽 전자를 어떻게 한다? 더 잘 끌어당기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겠지. 양성자수가 많아지면 그러면은 양성자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핵 전하를 잘 끌어당기니 최외곽 전자 잘 끌어당긴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유효핵 전하가 크다라는 말이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되고 유효핵 전하가 크면 어떻게 된다? 입자의 반지름은 작아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세 번째, 양성자수 다음엔 전자수를 고려하는데요. 고려 순위가 3순위입니다. 전자수가 많다라는 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전자수가 많아지면 가리움 효과가 크다. 최외곽 전자를 잘 끌어당기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죠? 가리움 효과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핵이 있는데 전자가 있어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끌어당겨지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끌어당겨지고 싶을 때 뭐가 그걸 방해해? 얘가 밀어내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이 끌어당겨지는 힘보다도 약간 힘을 덜 받겠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게 이 가리움 효과입니다. 가리움 효과는 항상 안쪽 전자 껍질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비탈이라는 그 확률 밀도 함수로 전자의 위치 그러니까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전자가 안쪽에 존재할 확률은 당연히 같은 전자 껍질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치? 어쨌든 최외곽 전자를 잘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유효핵 전하가 당연히 작아지죠. 유효핵 전하가 작아지면 입자의 반지름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왜 이게 1.5순위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고려 순위를 왜 1.5순위라고 이야기했는지. 자, 그걸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여기 있는 걸 한번 해봅시다. 유효핵 전하의 주기적 성질. 그래서 유효핵 전하라는 걸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핵이 최외곽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유효핵 전하라고 말하는데 유효핵 전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까 전에 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면 유효핵 전하는 감소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양성자수가 증가하면 유효핵 전하는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수가 증가하면 유효핵 전하가 감소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으니까 선생님 잘못 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면 유효핵 전하는 감소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유효핵 전하가 원자 번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수소, 헬륨, 리튬부터 시작해서 네온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커지는 거 이해됩니까? 커지는 거 이해돼요? 자, 커지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얘 세 개야. 얘 세 개. 같은 족이잖아.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증가해서 전자 껍질 수가 증가를 했으니까 당연히 유효핵 전하는 감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예, 증가하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 그래프는 항상 선생님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원자 반지름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거야. 원자 반지름 그래프를 여기다 똑같이 한번 원자 반지름 그래프를 여기다 똑같이 한번 그려보면
보세요. 수소가 있죠, 그죠? 수소. 리튬부터 플로린까지 내려오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여기를 잡아서 얘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나트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얘보다 살짝 높은 곳에서 이렇게 와야 되겠죠. 자, 이게 뭡니까? 리튬, 플로린, 나트륨, Cl, 염소, 그 다음에 K, CA. 여기 다음에 수소 있지. 자, 그럼 생각해보자. 크기. 자, 이제 반지름인데요. 선생님이 물어볼게. 여기서 수소, 리튬, 나트륨은 커지잖아. 그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전자 껍질수가 가장 순위가 높은데, 우선순위가 전자 껍질수 가장 순위가 높은데 어떻게 됐어? 유효핵전화, 그러니까 핵이 최외곽 전자를 끌어당기려는 능력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오히려 증가하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잖아. 그죠? 그걸 답을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습니다. 보세요. 리튬, 나트륨, 칼륨 가는데 크기가 많이 차이 나나요, 여러분? 많이 차이 난다고 배웠던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고 잘못 배운 거예요. 전자 껍질 하나 늘어나는데 리튬, 나트륨, 칼륨 사이즈가 엄청 차이가 나는지 알고 있으면 오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조금씩만 커지지. 조금씩만 커져. 그치?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전자 껍질 수는 몇 순이다? 1.5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원자 반지름과 유효액전화 경향성을 해석하는 원리는 일단 기본적인 관점 어떻게 생각해라 그랬지 아까 선생님이? 나타난 현상을 전자 껍질 혹은 양성자나 전자의 개수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상에 대한 해석이다. 그래서 이해할 때는 일단 활용을 하시고 이해가 되고 나면은 외우세요. 왜? 그렇게 나타난 걸 보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외우고 그렇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럼 보자. 같은 주기의 경향성을 한번 살펴볼게. 같은 주기의 경향성이라는 것은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커지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같이 줄어듭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지는데 얘는 줄어들어. 그럼 이 경향성을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유효핵전화가 증가를 하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유효핵전화는 증가하고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 라는 거죠. 그죠? 같은 주기라면 뭐가 같습니까? 네, 전자 껍질 수가 같죠.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데 원자 번호가 어떻게 증가를 해요? 다시 말하면 양성자 수가 증가를 합니다.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고요. 원자 번호 증가하니까 양성자 수가 증가를 하지. 자, 여기다가 선생님 헷갈릴까봐 한 번 더 적어줄게요. 1.5순위가 뭐라고? 껍질. 그치, 껍질. 그 다음에 2순위가 뭐다? 양성자. 그 다음에 3순위가 뭐다? 전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죠? 같은 주기에, 다시 말하면 껍질수 같아. 1.5순위는 같은데 양성자 수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석하자? 양성자 수 증가가 원인이다라고 해석하자. 그 다음에 n주기 18쪽 혹은 17쪽과 n 플러스 1주기 1쪽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어디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예, 18쪽이나 17쪽이라는 것은 원자 반지름을 해석을 하고 싶으면 여기 18쪽은 여기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18쪽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7쪽이랑 1쪽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얘는 18쪽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가능하지. 왜냐면 측정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달라서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자, 뭐라고 해석하느냐? 확 줄어들잖아요. 확 줄어드는 거 보입니까? 이건 확 커지죠. 그죠? 그럼 이걸 뭐라고 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유효핵전화 같은 경우에는 유효핵전화가 확 감소하고요. 원자 반지름은 확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뒤쪽 쪽에서 1쪽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된다? 원자 번호 늘어나고 전자 껍질 수는 당연히 하나 증가하죠.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양성자수 몇 개 증가해요? 한 개 증가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경향성은 사실은 반대로 가는 거지. 전자 껍질수 증가하면 어떻게 돼? 전자 껍질수 증가하니까 사이즈는 확 커지고, 그 다음에 핵과 전자 사이, 최외곽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유효 핵전하는 감소를 할 거다. 그러니까 양성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수가 하나 늘어나니까는 핵이 전자를 더 잘 땡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요인은 정반대란 말이야. 그런데 이거 일중에서 이제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높다? 껍질형 양성자수 중에 껍질이 더 우선순위가 높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 전자 껍질 수의 증가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향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족의 경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족 같은 경우에는 유효액전하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은 유효액전하 증가했죠. 근데 원자 반지름도 증가를 했어요. 증가. 근데 그냥 증가가 아니라 어떻게? 조금 증가. 이렇게 써놔. 조금 증가. 조금. 다시 말해서 원자 반지름 많이 커졌어? 많이 안 커졌지. 그리고 유효액전하는 조금 커졌지. 둘 다 그래. 그럼 이제 왜 그럴까? 다시 말하면 N주기 K족에서 그 다음 주기로 갔을 때 전자 껍질 수는 당연히 하나가 많아져요. 하나가 많아지는데 양성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 수는 8개가 증가하죠. 근데 전자 껍질 수 한 개 증가했다고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조금만 증가하더라. 조금만. 그지? 조금.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증가했을 때 그 효과를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더 크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전자 껍질 수가 원인이라는 것은 원자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성자 수가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유효액전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 좀 헷갈리죠. 그죠? 헷갈리는데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어떻게 했지? 여기 사이즈를 봐라. 사이즈가 많이 안 커졌다. 많이 안 커졌다는 말은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진 않을 거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양성자가 8개가 증가를 했어. 그럼 유효액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이온 반지름을 한번 알아보면 원자 반지름을 해석하는 원리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그치? 같은 방식이라는 말은 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1점 1.5순위 뭐다? 껍질. 2순위가 뭐다? 양성자, 그지? 양성자수. 3순위가 뭐다? 전자. 그러니까 요 관점을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야. 그지? 금속을 보면 금속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 될 때 N가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N개를 내놓겠죠. 다시 말하면 뭐가 감소합니까? 전자 껍질 수가 감소를 하겠죠. 왜? 맨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차 있었는데 그 전자를 다 잃어버리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반지름은 확 줄어든다. 그지? 비금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N개의 전자를 받아서 N가 음이온이 될 때 보세요. 얘 변했나요? 껍질? 안 변했지. 양성자도 안 변했지. 이 전자가 변해. 다른 건 안 변하는데 최외곽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증가하니까 전자가 뭐가 증가하죠? 가리움 효과가 증가를 합니다. 가리움 효과 증가를 하니까 유효액전하는 감소할 거고 그래서 반지름은 커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이제 이걸 외우는 방법. 시간을 절약을 하고 외워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겠지. 선생님 지금 목이 안 좋아. 목이 안 좋으면 어떡해? 이렇게 목소리를 가다듬겠죠, 그죠? 금 작아져. 그 다음에 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금속은 어떻게 된다? 이온이 될 때 작아지고 비금속은 이온이 될 때 커진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다른 거 한 가지 더 외우는 방법 알려줄 건데 그것도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안정한 옥텟 만족하는 이온 반지름의 경향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등전자 이온이라는 말이 나와. 등전자 이온. 등전자 이온이 무엇이냐? 원자 번호. 다시 말하면은 양성자수가 다르지만 뭐가 전자 개수가 같은 이온들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 개수 같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가 같다? 전자 배치가 같다. 당연히 이거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겠어요? 옥텟 만족한 배치와 같겠지. 다시 말하면 옥텟을 만족했다는 말은 뭐 18쪽의 전자 배치. 18쪽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1쪽, 2쪽, 13쪽은 뭐가 되려고 할까요? 1쪽, 2쪽, 13쪽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14, 15, 16, 17쪽은 전자를 받아들여서 음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그죠? 1, 2, 13쪽은 또 똑같이 전자를 잃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쪽 것은 전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 경향성이 뭐랑 비슷합니까? 그래. 그치. 원자완제는 경향성이랑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만 알면 되겠어. 얘가 몇 주기에서 있는 원소인지만 대충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어도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겠지. 그치? 자, 봅시다. 자, 현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먼저 이래요. 그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온 반지름의 경향성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것들이 다 등전자 이온인 거 알겠죠? 그죠? 등전자 이온. 등전자 이온인데 등전자 이온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더라.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지? 아까 전에 봤지? 원자 번호 커질수록 반지름이 지금 작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등전자 이온이라는 것은 바닥 상태라고 한다면은 전자 개수가 그리고 전자 배치가 같은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자 배치가 같다는 말은 뭐가 같다? 전자 껍질 수가 같고 모든 지금 전자의 어떤 형태가 다 똑같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태에서 등전자 이온 중에 원자 번호 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걔는 어떻다?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을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1.5인 껍질 그리고 우선순위 2순위인 양성자 그 다음에 3순위인 전자를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뭐 양성자 수가 많아지고 다른 거는 전자 배치도 같고 껍질 수도 같아. 그러니까 양성자 수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반지름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겠다? 양성자 수로 인한 유효 핵전하의 차이가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등전자 이온이죠. 등전자 이온에서 어떻게 돼요? 얘는 다 등전자 이온이니까 유효액자는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유효액자가 커진다라는 말은 반대로 저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다 계속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걸 좀 외우고 싶어. 한 번에. 금속, 비금속 합쳐서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선생님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걸 연상을 합니다. 자, 뭘 연상을 하냐면 여러분들 문자 같은 거 쓰다 보면은 문자 같은 거 쓸 때 그런 거 있죠. 그죠? 앞에서 쓰다가 두 줄을 썼어. 두 줄을 썼는데 여기서 지우기 시작해. 막 지우기 시작하면 여기 있는 게 뒤쪽으로 막 딸려 들어오지. 얘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얘는 마치 지금 어떤 대화 상자에 있는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지금 글이 쭉 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커서 앞에다 놓고 딜레트 키를 3번만 딱 누르는 거예요. 물론 여기 18쪽은 없어요. 알겠죠? 커서를 3번만 딱 누릅니다. 딜레트 키를 딱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n은 어디로 가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이쪽으로 오죠. 세 칸 이쪽으로. 여기 n이 오고 5는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F도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오고 얘는 줄을 바꾸겠지. 얘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그지? 일로 가서 한 칸, 두 칸, 세 칸 오고 마그네슘도 한 칸, 두 칸, 세 칸, 알루미늄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오냐? 이렇게 오겠지. N, O, F, Na, Mg, Al. 당연히 N은 3 2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규칙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이 부분 있죠, 그죠? 이게 뭐겠어요? 원자 반지름이고, 여기서 얘를 한 칸씩 세 칸이 건너뛰었어.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은 비금속들은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가리움 효과 증가하고 유효액전화 감소하니까, 그래서 원자 사이즈가 커진다. 그러니까 이온 사이즈가 커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커지더라. 여기로 갈 때 커지더라. 여기로 갈 때 커지더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그대로 뒤로 옮겨 붙죠, 그죠? 그대로 옮겨 붙고 이렇게 돼서 여기 작아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알면은 이해하기가 쉽냐? 주기율표를 정확하게 그릴 줄 알면, 그죠? 그릴 줄 알면 그 연상이 되잖아. 연상이 되면 딜레트기 세우만 딱 친다고 생각해. 그럼 밑에 있는 1족, 2족, 13족 원소가 윗주기에 오른쪽 끝으로 딱 달라붙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마치 비교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언제 활용하는 암기 방법? 등전자 이온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조금 쉬울 것이고, 아까 위에서 냈던, 그럼 이제 요건 언제 쓰는 거야? 아까 전에 금비 했었지, 그지? 금비 이거. 그럼 이건 언제 쓸까? 어떤 하나의 금속과 하나의 비금속의 어떤 크기가 원자였다가 이온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변할까? 막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외울 필요가 없이 뭐만 알면 돼. 하나하나 입자가 금속일 때 어떻게 되고 비금속일 때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되잖아. 그럴 때는 뭘 생각해? 사운드로 외워, 사운드로. 삐 이렇게 되는데 금속은 작아지고 비금속은 커져. 오케이?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온화 에너지. 이제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중성 상태의 기체 원자 1몰이 전자를 잃고 일가 양이온이 될 때 흡수하는 에너지다. 조심해. 안정한 양이온이 되면서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이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뭐야? 이온화 에너지는 뭐다? 기체 원자 1몰이 전자를 잃고 일가 양이온이 될 때, 그죠? 일가 양이온이 될 때 흡수하는 에너지다. 말에 주의하세요.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 상태의 안정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만약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과정인데, 흡수를 하기가 쉽다, 어렵다.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전자를 잃는 거니까 전자를 잃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그치? 어렵다. 여기까지만 한 번에 돼. 오케이. 어쨌든 그치? 자 보자. 전자 에너지를 얻기가 어려운 거고, 그러면 전자를 잃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전자를 잃기가 어려워. 그럼 다시 말하면 전자를 잃기가 어렵다는 말은 원자 상태가 상대적으로 어떻다? 안정하다, 그지? 안정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가 만약에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얻기가 쉽겠죠. 에너지를 얻기가 쉽다는 말은 잃기 쉽다, 이 말이고, 원자 상태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온화 에너지 상대적인 경향성, 이 그래프도 외워야 돼. 이 그래프 외울 거 3개 지금 나왔지? 3개. 자, 좀 이따가 외우는 법 한 번 더 해보자. 어쨌든 수소 리튬 갔다가 수소 헬륨 갔다가 리튬 확 내려오고, 올라가다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다 쭉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제 외우는 거는 연습을 하면 돼요. 연습을 하시고 선생님이 포인트를 잡아주면, 선생님은 예전에 그 걸그룹 있지, 걸그룹, 그지? 위아래 이렇게 외웠어.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외웠어, 그지? 부끄러워.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의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이온화 에너지 결정 요인과 우선순위를 알아봅니다. 당연히 이것도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 이 현상을 해석을 해야 된다, 그지? 그럼 해봅시다. 전자껍질수는 어떻게 되죠? 다시 말하면 전자껍질수는 뭐라고도 말할 수 있다? 주양자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고려순위가 당연히 1.5순위,
다 설명했지, 그지? 주양자수가 크면 어떻게 될까? 오비탈의 크기가 커진다는 이야기고 핵과 최외곽 전자 간 평균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입자의 반지름이 커진다라는 거고 입자의 반지름이 커지니까 이온 에너지는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먼저 1.5순위는 아까 전에 껍질이었는데 당연히 양성자는 당연히 고려순위가 2순위입니다. 양성자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양성자수 많다는 이야기는 핵 전하량이 크다는 이야기고 핵 전하량이 크니까 최외곽 전자를 잘 끌어당기겠죠. 최외곽 전자를 잘 끌어당기니까 뭐가 크다? 유효액전화 크다는 말이고 유효액전화가 크니까 입자의 반지름은 당연히 작아진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성자수 다음엔 전자수인데요. 얘는 당연히 고려순위가 3순위고 전자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가리움 효과가 크다는 이야기고 가리움 효과가 크면 최외곽 전자를 잘 끌어당기지 못한다라는 말이고 유효액 전하가 다시 말하면은 작아지니까 입자의 반지름은 커질 것이고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전자를 친구들끼리 막 반반을 하니까 떼내기가 쉬워진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자,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성을 해석하는 원리를 살펴봅시다. 예외현상 제외예요. 예외현상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어쨌든 같은 주기 경향성을 살펴보면은 현상은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할 거다. 그럼 이제 왜 증가하느냐? 같은 주기에 뭐가? 전자 껍질 수가 같은데 원자 번호가 증가했다라는 말은 뭐지? 원자 번호가 증가를 했다는 말은 양성자 수가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같은 주기는 일반적으로는 뭐다? 양성자 수 증가 때문에 증가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후반기에 있는 어떤 원소와 그 다음 주기의 일족 원소 이것들 사이에 경향성을 알아보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뚝 떨어지죠. 뚝 떨어져서 감소를 했어요. 18쪽에서 1쪽으로 갈 때 전자 껍질 수가 하나가 증가를 하는데 양성자수는 몇 개? 한 개밖에 안 늘어나. 그러니까 양성자수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 껍질 수의 영향을 많이 크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전자 껍질 수 증가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조기 경향성을 살펴보면 이 현상부터 한번 해석해보자. 이 어떤 현상이냐? 이온화 에너지가 같은 족에서는 증가하는 감소하는 그런 성향을 띱니다. N축이 K족에서 N 플러스 1축이 K족 전자 껍질 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한 개가 증가를 하겠죠. 그죠? 전자 껍질 수 한 개 증가하는데 양성자 수는 8개가 증가를 해.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하잖아.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무슨 요인이 크다? 전자 껍질 수 요인이 크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그래서 전자 껍질 수 증가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이제 예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외 현상.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2족, 13족, 15, 16족 이런 예외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의 반대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은 예외 현상은 오직 뭐에만 관련이 있다? 전자 배치에만 관련이 있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전자 배치와. 그래서 우리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개념까지 갖고 가서 설명을 합니다. 같은 주기 2족과 13족의 예외는 뭐라고 설명을 한다? S2의 안정성으로 설명을 하고 같은 주기 15족과 16족의 예외는 뭐로 설명을 한다? P3의 안정성으로 설명을 하면 돼요. 이온화 에너지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잃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할 거다. 분소도 마찬가지죠. B에서 B 플러스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S2의 안정성으로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전자를 한번 채워봅시다. 바다 상태의 B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저렇게 채워지고요. 두 개가 그죠? 그 다음에 붕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워지겠죠. 벨륨은 전자를 하나 잃으면은 벨륨 1가
양이온이 되면서 저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될 거고, 붕소 플러스는 전자를 하나 잃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생각해보자. 둘 다 안정한 상태는 맞습니다. 왜냐면 에너지적으로 얘보다는 얘가 더 낮은 상태니까. 그렇죠? 근데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안정하냐는 거지.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안정하다? 이 둘 중에서는 아무래도 S2의 안정성으로 볼 때 얘가 얘보다 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에너지적으로 위치 관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붕소가 이렇게 S가 전자가 두 개 차이는 형태, 베릴륨은 하나가 차이는 형태라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본다? 붕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둘 다 불안정한 건 맞아요. 둘 다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데 어쨌든 둘 중에서는 얘가 덜 불안정하고 얘는 좀 더 불안정하겠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값이지. 차이가 난다고. 차이 난 이유가 뭐라고? 전자 배치 때문이라고. 근데 특히나 2조과 13조는 뭐로 설명하면 된다고? 당연히 S2의 안정성으로 설명하면 된다고. 같은 주기에 15족, 16족에서 예외는 어디서 발생을 할까요? 다시 말하면 P3 안정성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그려보면은 질소 같은 경우에 ES에 2개, EP에 3개니까 이렇게 차겠죠. 당연히 산소도 ES에 2개, EP에 4개니까 이렇게 찰 수밖에 없고.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불안정합니까? 더 안정합니까? 둘 중에서 더 안정한 것은 얘입니다. 그죠? 얘가 얘보다는 안정하고. 자, 여기서도 보면은 N 플러스가 되면 둘 다 불안정해지는 건 맞아. O 플러스가 돼도 불안정해지고, 둘 다 불안정해지는데 N 플러스는 뭐의 전자 배치를 가집니까? 전자 S에 2개, P에 2개니까 이렇게 차겠죠. 그 다음에 O 같은 경우에는 S에 2개 차고 P에 4개가 차죠. 그죠? 3개가 O 플러스니까.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게 덜 불안정하다? 얘가 덜 불안정하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에너지 준위로 보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지. 그지? 이해했죠? 그죠?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EN을 한번 정의를 내볼게요.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씩 몇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떼어내는 상황에서 n번째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E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과 이온화 에너지는 무슨 개념이다? 두 개가 개념이 같다. 그지? 이원하고 이온화 에너지는 개념이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그네슘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싶은데, 당연히 지금 여기서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E1보다 크고, 세 번째가 E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E3보다 큽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전자를 하나 잃어버릴 때마다 뭐가 커진다? 핵 전하량이라는 게 커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그네슘 2 플러스 상태의 유효 핵전하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핵과 전자 사이에 있는 거리가 급격히 감소를 할 거고요. 거리가 급격히 감소를 하니까 어떻게 된다? 최외곽 전자가 있는 주양자 수가 감소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 최외곽 전자 사이에 있는 주양자 수 감소한다는 것은, 그리고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세 번째 전자, 그러니까 안쪽 껍질에 있는 세 번째 전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걸 보면, 그지? 안쪽 껍질에 세 번째 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급증을 했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면 원자핵 전자 몇 개다? 2개까지는 괜찮더라. E1 플러스 E2는 마그네슘이 뭐랑 관련이 있습니까? 안정한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E1을 가하면 어떻게 돼? 마그네슘 1가 양이온이 되고, 거기서 하나를 더 가하면 어떻게 돼? E2를 가하면은 마그네슘 1가가 2가가 되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히 예외 현상은 오직 전자 배치와 관련이 있다는 그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E2는 어떻게 된다? 1가 양이온 상태에서 2가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잖아. 지금 이 말에 주목해. E2를 보는데 1가 양이온 상태에서 봐야 돼. 그렇지? 다시 말하면 E2에서는 예외는 1가 양이온의 상태의 전자 배치,
라고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성 원자, 다시 말하면은 중성 원자 2하고 13족의 전자 배치나 아니면 15, 16족의 전자 배치를 일단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이 투를 계산을 하고 싶어. 전자를 하나 잃었어. 예외 현상은 어디서 발생해? 원래 2족과 13족에서 발생하죠. 쉽게 말하면 한 개를 잃어버렸을 때의 상태가 2족과 13족 상태거나 15족, 16족 상태면 된다. 그럼 이제 예외 현상은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예외 현상이라는 것은 예외 현상은 3족, 13족, 14족에서 발생을 하고 얘는 16족, 17족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죠? 이 투 같은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EN의 그래프와 이온화 에너지 E1의 그래프의 수학적인 관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E1에서 E4로 갈 때 X축은 원자 번호라고 이야기를 할 때 E4는 E1의 그래프를 어느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3칸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지. 이 투를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럼 아까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 전자 하나 잃은 상태의 전자 배치를 봐. 이 투를 계산하고 싶으면 전자를 하나 잃은 상태의 전자 배치를 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4를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럼 일단은 몇 개를 잃어야 돼? 전자를 3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가 뭐가 되면 돼? 3개 잃은 상태가 뭐이면 된다? 2하고 13족의 전자 배치와 같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15하고 16쪽의 전자 배치가 되면 된다라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이야? 3개 잃은 상태 2족과 13족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어디? 15, 16쪽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거고 얘는 전자를 3개를 더해서 적으면 되니까 18쪽과 19쪽입니까? 1쪽이죠. 그죠?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들은 뭐다? 그러니까 예외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개념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야? 원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예외 현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외 현상은 무조건 어디서만 보면 된다? 전자 배치를 가지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y축을 살펴보면은 에너지 축인데 그러니까 점점 E1, E2, E3, E4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절대값이 커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왜냐?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더 강해집니다. 왜냐면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으면 점점 더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2개, 3개, 4개 잃어버릴 때 점점 커질 거고 그래서 E4의 그래프는 E1의 그래프보다 절대값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주기적 성질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전기음성도라는 것은 뭐다? 전기음성도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원자번호 전기음성 선생님이 지금부터 한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완성해 봅니다. 다 썼죠, 여러분? 해볼까요? 자, 수소는 2.1이고, 그제? 그 다음에 리튬은 1입니다. 그럼 0.5씩 커지면 돼. 베릴륨 1.5, 풍소 2, 탄소 2.5, N 3, O 3.5, F 4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얼마가 줄어드냐면 0.1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트륨 0.99 점점 0.3씩 커집니다. S가 올 때까지 S 앞에까지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1.2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1.5 그 다음에 실리콘 SI는 1.8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P는 2.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황은 어떻게 된다? 얘는 2.5고요. 그 다음에 CL은 3.0입니다. 전자친화도를 생각해보면 중성상태 기차원자 1몰이 뭐 해서 각각 전자를 한 개 얻어서 안정해질 때 방출한 에너지를 말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출을 많이 한다는 말은 많이 안정해진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가기가 편하다 이런 거예요. 그치? 전자친화도가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정해지는 정도가 당연히 크다 이 말이고, 쉽게 말하면 전자를 얻기가 쉽다 어렵다? 당연히 쉬운 거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쪽에 있는 요런 원소들, 그지? 여기서 보시면 요런 쪽에 있는 원소들, 그죠? 요런 원소들이 뭐 한다? 전자를 얻기가 쉬운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주기적 성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